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도 시험이 끝나고서 요 2022년도에 보신 지방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임용 필기시험 기출 해설해 드릴 텐데요. 건축계획 먼저 한번 보시죠. 건축계획 1번 문제 보시면 단독주택의 공간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죠. 매번. 거실은 생활공간 구성에서 공동공간으로 분류된다. 거실, 그리고 뭐 식사실 이런 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쓰는 공동공간 맞죠? 2번에 서양은 온종일 태양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철 난방에 불리하다. 온종일 태양이 들어오지 않아서 겨울철 난방에 불리한 곳은 북향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서양 같은 경우는 오후에 햇빛이 깊게 입사하기 때문에 부엌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거실, 식당, 어린이 방 등은 남향으로 배치하는 게 유리하다. 남향이 사실 제일 좋은 향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곳은 우리가 실을 침실이라든지 거실을 위치시키죠. 그래서 맞고 4번의 동선은 가능한 짧게 계획한다. 집에서의 동선은 짧고 명확하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계획에서 동선 계획에 대한 얘기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상점 같은 경우는 고객의 동선은 길게 종업원의 동선은 짧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주택에서는 짧고 명확하게 계획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2번 문제 보시죠. 업무시설의 평면 계획 방식 중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복도를 통해서 각 층의 여러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다. 독립성과 쾌적함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공사비가 비교적 비싸고 연속된 긴 복도 때문에 깊이에는 변화를 줄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자, 바로 알 수 있죠. 개실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디비듀얼 플랜. 왜냐하면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칸막이 비용이 들죠. 칸막이 설비 비용 그리고 따로 우리가 에어컨 시스템이라든지 이 냉난방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비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비싸지만 프라이빗한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게 개실형이죠. 정답 1번. 자, 문제 3번 보죠. 난방 방식 중에 쾌감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매번 설비 문제에서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할 때마다 요 쾌감도 그리고 경제성 순서대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쾌감도가 가장 좋은 거 복사난방 이 쾌감도가 가장 좋죠. 복사난방은 우리나라로 치면 온돌 난방 이런 게 복사난방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천장에 매립을 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난방이죠. 그 다음으로는 온수난방, 그 다음에 증기난방이 가장 쾌감도가 안 좋은데 증기난방은 그 대신 쾌감도가 안 좋고 저렴하다고 했어요. 복사난방은 쾌감도가 좋은 대신 비싸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렴하고 쾌감도가 떨어지고 비싸고 쾌감도가 올라가고 요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2번. 4번 문제 보면 건축물의 배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잘 안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옳은 거를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죠. 대소변기에 나오는 배수는 오수 이게 맞죠? 2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보면 보기 2번에 잡배수 옥상이나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의 배수 빗물은 우수죠? 비우자를 써서 그렇기 때문에 우수고 잡배수는 부엌, 세면소, 욕조, 싱크대 등의 위생기구에서 나오는 게 잡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우수는 병원이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 유독성의 배수라고 하는데 요 병원이나 공장 같은 데서 배출되는 배수는 우리를 특수배수라고 하죠. 특수하게 병원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배수기 때문에 특수배수 우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우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빗물이 우수죠. 그래서 옥상이나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의 배수를 우수라고 합니다. 특수배수는 공장, 병원, 연구소에서 배출되는 배수죠. 5번 문제 보면
아파트의 주동 외관에 따른 분류에서 탑상형에 비해 판상형 아파트가 갖는 특징이 아닌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판상형에 대한 특징이 아닌 걸 고르라는 거죠. 자, 각 세대의 거주 조건이나 환경이 균등하다. 맞죠? 판상형은 균등하고 다른 주동에 미치는 일조의 영향이 판상형은 적지 않고 크죠. 왜냐하면 판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림자가 크게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각 세대의 다양한 조망 및 경관 확보가 불리하다. 경관 확보나 조망 확보에 유리한 거는 탑상형이니까요. 자, 대지의 이용 효율이 낮다. 아니죠. 대지의 우리가 아파트 자체는 대지의 이용 효율이 높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6번 문항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아파트 단독주택,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거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공동주택에 해당하죠. 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이다. 맞죠? 아파트는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4층의 연립주택 이런 식으로 보기가 나오면 틀린 보기라고 했죠. 그래서 아파트는 5층 이상,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몇 층 이상에 들어가죠? 엘리베이터는 6층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돼 있는 건 아니에요. 5층짜리 아파트들, 옛날 아파트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들도 있죠. 그래서 아파트는 5층 이상, 엘리베이터는 의무적으로 6층 이상 설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맞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맞죠? 자, 우리 이렇게 법규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됐어요. 4번 문항 봅시다. 4번을 보면 연립주택 중에 타운하우스를 얘기하는데 타운하우스는 경사지를 이용해서 정원은 높은 곳에 두고 차고는 낮은 곳에 두는 형식이래요. 아니죠. 타운하우스는 경사지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장점을 취한 공동주택으로 1에서 3층에 1층이나 2층, 3층에 단독주택을 연속적으로 붙인 형태의 공동주택을 타운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과 가장 유사한 연립주택을 말할 때 타운하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외국에도 이런 타운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딱딱딱 붙어 있는데 요 집 1층부터 3층까지를 한 세대가 다 쓰는 게 타운하우스. 앞에 마당도 있고 요런 게 타운하우스죠. 로우하우스와 타운하우스의 다른 점이 로우하우스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각 층마다 이제 세대가 다르다 그랬어요. 1층에 사는 세대 다른 가족, 2층 세대 다른 가족. 타운하우스는 1층, 2층을 전부 내가 쓰는 거.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항 보면 학교의 단위 공간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우리 학교 문제가 나온 거죠. 교실의 채광은 칠판을 향해서 우측 채광이 원칙이다. 자, 우리가 칠판을 바라보고 교실의 채광은 좌측 채광이 원칙이에요. 학교들 생각하면 아실 거예요. 중복도형 학교가 아니고 편북도형 학교면 대부분은 칠판을 바라보고 좌측으로 창문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손이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햇빛이 오면 그림자가 이쪽으로 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필기를 했을 때 글씨가 그림자에 가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 채광이 아니라 서측 채광을 합니다. 칠판을 바라보고 좌측 채광. 좌측 채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실 출입구를 여닫이로 설치하는 경우 바깥 여닫이로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피난을 가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밀고 나가야 되니까요. 중고등학교 옥내 계단의 단높이는 180mm 이하, 단너비는 260mm 이하로 한다. 복도의 폭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통행자가 시간적으로 집중되니까 인원이 빨리 분산되도록 고려하죠. 8번 문항 보겠습니다. 결로 현상과 결로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실내의 습기 처리에 대한 시설이 불완전할 때 발생하는 게 결로죠.
결로, 곰팡이 이런 것들. 건조되지 않은 새로운 건축물에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목조 건물보다는 콘크리트 건물에 발생하기가 쉽고, 잦은 환기와 양호한 단열은 결로 방지에 유리하죠. 결로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환기를 자주 시켜주면 결로가 잘 안 생겨요. 자, 난방은 건물 내부의 표면 온도를 올림으로 결로 방지에 불리하대요. 아니죠. 난방은 내부 표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결로 방지에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부 벽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결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높아지면 노점 온도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결로가 덜 생기죠. 그래서 난방을 통한 건물 내부의 표면 온도를 올리는 게 결로 방지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로 발생 원인 한번 정리해서 보면 열 관유율이 클수록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결로가 많이 발생하고 내부 벽체 표면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결로가 발생하죠. 생활 습관에 의한 환기가 부족할 때 발생하고 단열 시공이 불량할 때 발생하고 단열이 잘 되면 결로가 잘 안 발생하겠죠. 자, 구조재의 열적 특성, 단열의 취약 부위가 있을 때 발생한다. 실내 습기의 과다 발생이나 내부 습도가 높을 때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결로들을 방지하는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결로를 방지할 때 벽체의 표면 온도를 실내 공기의 노점 온도보다 높게 설계하면 결로가 방지되고, 난방기기를 이용해서 벽체의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높여주면 결로 방지, 벽체의 단열 강화로 열관유 저항을 크게 하고 실내 측 표면 온도를 높여주면 결로가 방지되고, 실내 수증기의 발생 원인 억제하고 환기 계획을 잘해서 실내에 발생하는 수증기를 줄여주고 실내의 절대 습도를 낮춰주는 거. 각 실의 온도차가 작은 난방 방식을 채택하고, 온도차가 높으면 그에 따라서 결로가 생기니까 창문의 결로를 막기 위해서는 유리를 단열이 잘 되게끔 창틀의 단열을 잘 해줘야지만 결로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로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들이 매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억을 꼼꼼하게 하셔서 헷갈리지 않게끔 시험을 보실 수 있어야겠어요. 9번 문제 보면 건축물에서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환경 문제죠. 열 이동은 일반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가 조합되어 있고, 외부와 실내 간의 열 이동은 벽체를 통한 전도, 창호를 통한 전도와 복사, 환기에 따른 열 이동 등으로 나눌 수 있죠.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해서 유체에서 유체로 열이 전해지는 현상은 열관유라고 하죠. 열관유. 자, 열관유율 값이 큰 벽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아니죠. 열관유율이 작아야 단열 성능이 높죠. 왜냐하면 열전도율, 열관유율 이게 높다는 거는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내부로 잘 들어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작아야지만 열관유율, 열전도율이 작아야지만 바깥에 찬 공기가 내부에 들어오지 못해요. 막혀서. 그랬을 때 단열 성능이 높죠. 그래서 열 관유율, 열 전도율이 작아야 단열 성능이 좋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문제 10번 보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양의 근대 건축 운동을 찾으라고 했어요. 19세기 윌리엄 모리스에 의해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 이것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윌리엄 모리스 하면 아트크래프트 운동, 미술 공예 운동, 그리고 대표작은 붉은 집.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을 거부하고 예술의 질적 저하를 반대해서 중세의 미학적, 정신적 원리의 부흥을 시도했으나 시민들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해서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죠. 왜냐하면 공장 제품들이 당연히 더 싸잖아요. 우리가 미술 수공예로 만들어가지고 팔려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 수가 없죠. 자, 나머지들 조금 확인해 보면 바우하우스, 아르누보, 동일 공장 연맹이 있어요. 바우하우스는 독일의 발터 그루피우스가 창제한 대학교 같은 학교죠. 자, 아르누보는 새로운 아트, 새로운 예술 이런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건축가로는 빅토르 오르타랑 안토니오 가우디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독일 공장 연맹은
국제주의 양식 그리고 뭐 모더니즘 요런 건축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르꼬르비지에라든지 발터그루피우스라든지 미스 반데로에가 같이 활동을 했던 독일 곤장 연맹이 있죠. 자, 11번 문항 보겠습니다. 급수 방식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문제가 쉽죠. 주택이나 소규모 건축물에 주로 이용되고 급수 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다. 그러면 수질이 좋다는 소리죠. 그리고 설치가 간단하고 저수조가 없이 설비 비용이 저렴하다. 수도 직결 방식이죠. 정답 1번. 12번 서양 건축사 문제인데 그림과 같이 직선적이고 장중하고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그리스의 오더를 고르라고 했어요. 우리 요 그림 문제가 매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나올지는 모르지만 건축 계획도 그렇고 건축 구조도 그렇고 매번 그림이 있어요. 어렵지 않은 문제로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림들 다 확인하라고 했죠. 자, 지금 요 그림으로 보면 주두는 도리아식 오더죠. 그리스 시대의 세 가지 오더,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 로마 시대는 이 세 가지 오더랑 터스칸 콤포짓이 추가돼서 5가지 오더를 썼죠. 자, 우리 이 도리아식 오더는 남성적인 오더라고 표현을 했고 이오니아식 오더는 여성적인 오더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 도리아식 오더 고를 수 있었죠. 13번 문제를 보면 부엌용 개수기에 많이 사용하는 관 트랩보다 봉수 파괴가 적은 트랩을 고르라고 했어요. 우리 부엌용 개수기에 많이 사용한다. 요것만 들어도 고를 수가 있죠. 부엌용 개수기에 사용하는 트랩은 드럼 트랩. 욕실 바닥에 사용하는 거는 벨 트랩이죠. 이거는 사이펀계일까요? 비사이펀계일까요? 비사이펀계죠. 사이펀계는 알파벳으로 S트랩, P트랩 같은 게 사이펀계고 드럼트랩, 벨트랩은 비사이펀계였죠. P트랩과 S트랩은 어디서 많이 사용하죠? 세면기라든지 뭐 이제 변기에 사용하는 게 P트랩, S트랩. 그리고 그리스 트랩은 기름을 뜻하죠. 그래서 기름기를 제거할 때 이용하는 트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번 문항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층고와 층수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했어요. 건축 법규죠. 자, 층고가 일정할 때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슬래브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이게 층고에 대한 법규의 정의죠. 그래서 정답 1번. 보기 2번부터 뭐가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면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몇 미터마다? 4미터마다였죠.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고 3번 보기 보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서 그 층수가 다를 때는 평균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하는 게 아니라 층수가 많은 쪽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한다 그랬죠. 자, 4번은 건축물의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한다. 아니죠. 건축물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 15번 문제도 건축 법규죠. 요거 굉장히 매번 좀 잘 나오는 스타일 문제예요. 이 표에 나와 있는 거를 집어넣으라는 거는 처음 나왔지만 사실 이거를 알고선 풀어야 되는 문제들 우리 그림으로 도로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지 푸는 문제들 굉장히 잘 나왔었죠. 그리고 매번 그래서 중요하게 강조했던 부분이고 자, 이 표 외우라고 했기 때문에 다들 외우셨을 거고 건축일반 교과서 57페이지에 표가 있어요. 자, 가는 3m, 나는 2m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자, 16번 문제 보시면 판매시설 계획 시 요구되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면 4번이죠. 백화점의 상품의 매입, 보관, 배달이 행해지는 장소는 고객권과 접하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입하고 뭐 여기 보관하고 행해지는 거를 고객들이 보면서 불편해할 필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 동선과 절대 분리시켜준다. 자, 문제 17번 보면 단일 덕트에서 비롯된 것으로 열 특성이 이중 덕트 방식과 동일하고 하나의 유닛으로 여러 개의 지역을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 내용의 말적인 특징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유닛으로 여러 개의 지역을 조절할 수 있고 멀티죠. 멀티. 하나가 멀티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멀티존 유닛 방식.
자, 17번에 복사 패널 덕트 병용 방식은 건물 바닥이나 천장면에 구조체 파이프 코일 설치해서 여름에는 냉수, 겨울에는 온수를 통하게 해서 실내 공기 좋아하는 방식이죠. 각층 유닛 방식은 층층 유닛이겠죠. 층마다 조건이 다른 건물에 적합한 방식이겠죠. 층 또는 구역마다 공기 조화 유닛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중간 규모 이상이거나 대규모 건물에 적합하고, 펜코일 유닛 방식은 어디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호텔 같은데 들어가야 되는 유니트들. 그래서 호텔 같은 데들 많이 쓰는 유닛 방식인데, 전동기 직결의 소형 송풍기, 냉온수 코일과 필터 등을 갖춘 실내형 소형 공조기를 각 실에 설치해서 중앙 기계실로부터 냉수나 온수를 받아서 공기 조화를 하는 방식으로 호텔의 객실, 아파트, 주택, 사무실에 적용하는 게 펜코일 유닛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설비들 문제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18번, 공기가 나가는 데만 배풍기를 설치해서 실내의 공기를 배기하는 환기 방법은 배풍기를 설치했대요. 그러니까 급기는 자연, 배기는 기계죠. 급기, 자연, 배기, 기계는 3종 환기죠. 3종 환기는 화장실이나 부엌에 사용하는 환기 방식이었죠. 정답 3번. 19번, 주차장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제외한다. 여러분들이 요거 풀었을 때 조금 제일 까다롭다 싶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요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3번 보시면 주차 단위 구역에서 평행 주차 형식 외의 경우 장애인 전용은 너비 3,300mm 이상, 길이 5,000m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3m, 5m라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장애인 주차 구역의 사이즈를 알기 때문에 3.3, 5m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옳은 답이라는 거를 금방 고를 수 있죠. 그래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 보기들을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나머지 보기들 한번 보시면, 주차장 면적은 통로를 제외하고 한 대당 40에서 50제곱미터가 적당하대. 아니죠. 이거는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일반 주차장은 2.3m, 5m의 크기죠. 그러면 2.3m 곱하기 5m 하면 11.5제곱미터가 나와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은 3.3, 5m예요. 그러면 3.35m는 16.5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11.5에서 16.5제곱미터가 적당한 거지 40에서 50제곱미터가 나오지 않죠. 이거는 통로를 포함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면적이었어요. 정답. 이건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 부설 주차장의 경우 공용 면적을 제외한 시설 면적이 150제곱미터당 한 대의 비율로 주차장 면적을 산정한다. 아니에요. 이게 공용 면적을 포함한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당 공용 면적 포함한 숫자예요. 150제곱미터당 한 대 비율로 주차장 면적 산정. 4번 보기 보면 주차장의 출입구는 도로의 교차점이나 모퉁이에서 10m 이상 떨어진 곳에 계획하죠. 그래서 정답 3번.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혹시라도 막 보기들 처음부터 보다가 막 금방 당황하고 이랬으면 또 당황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20번. 업무시설의 코어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면, 코어는 공용 부분을 한 곳에 집약해서 사무소의 유효 면적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죠. 코어는 내력 구조체로 외곽이 내진 벽의 역할을 하고, 구조적인 코어의 역할. 코어를 담부에 두는 편신 코어는 피난 설비 계획에 유리하다. 아니죠. 코어 피난 설비에 유리한 거는 양측 코어죠. 양측 코어. 한쪽에 두면 저기까지 막 가야 되니까 피난에 불리하죠. 중앙 코어는 바닥 면적이 큰 대규모 고층 건물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20번 문항까지 보셨는데 어려운 문항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다 실전 문제 풀이랑 나눠드린 프린트 문제 다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고, 교과서를 꼼꼼하게 외우면서 다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었어요. 핵심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100점이 나올 만한 문제 수준이었고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시험은 요것보다는 살짝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문제가 너무 쉽게 나오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 매년
매년 문제들을 보면 우리가 안 풀었던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모든 문제가 풀었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도 가셔서 풀었을 때 자기 다 맞았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다 맞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 다 맞았다고 생각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실수로 옳은 거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거 고른다든지, 아니면 실수로 진짜 그때 막 거기에서 잠시 헷갈려서 틀린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확인하면서 풀고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돼요.